안녕하십니까. 어깨지킴이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깨지킴이 김정현입니다. 어깨건강 시즌2 이번 시간에는 어깨 통증에 대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해,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진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속 시원하게 많은 걸 이야기를 들려주실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멀리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형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형빈입니다. 박형빈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정말 연구면 연구, 진료면 진료, 수술까지, 그리고 학회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까지 정말 명의라는, 저희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기 아깝지 않은 훌륭한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교수님 외래에서 환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좀 오세요? 어떤 질환으로 좀 오게 되나요, 교수님 외래에서? 제 환자분들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퇴행성 질환들이 많으니까 회전근개 질환,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중년 이후에는 아주 통증이 많은 스케성 건염,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손상이나 아니면 경관절의 불안정증, 이런 게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나 무릎 이런 데는 걷지 못하시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데, 어깨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은 통증도 통증이겠지만 거동이 일단 불편하고 노동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방치하고 계시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질병의 경중, 통증의 정도 이런 게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깨인 경우에는 일단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조절이 되면 또 이제 병원 오는 게 번거로우시니까 좀 방치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가, 제가 볼 때는 밤에 아프신 거, 밤에 야간통이 생기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괴롭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야간통이 어깨 질환에서 특징적으로 생기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혹시 저희 알려주십시오.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밤에는 앉아 있지 않고 눕게 되니까 중력에 의해서 경관절이 이제 뒤로 처지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요인이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학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대두되었던 거는 멜라토닌의 대사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통증이 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이 조용하고, 주변이 조용하고 나에게 이러면 집중하는, 좀 더 이제 통증에 민감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정보를 찾기보다는 사실 외부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부정확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TMI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병원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좀 간편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 학회에서 하는 이런,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채널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다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도 그걸 환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도 정형외과 질환을 아직 알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접근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정형외과라는 부분은 그 외과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으니까 외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수술적인 거 외에 외적인 것으로 좀 낫고 싶은. 어젯밤에 이제 저녁에,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정형외과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을 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정형외과는 뼈 부러지면
수술하러 가는 과지. 내가 어깨가 아프다, 나의 통증을 해결하고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러 가는 걸로 연결이 안 된대요. 생각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마 이게 아마 가장 큰 갭과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깨 아프신 분들은 정형외과를 꼭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형외과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형외과는 사실 개념상으로 보면 사지와 척추의 질환 그리고 외상을 내과적 그리고 외과적인 수단으로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단지 수술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질환이 내과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외과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병의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수술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내과적인 방면 외에 또 그게 비가역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수술적인 상황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병을 본다, 이런 개념에서 제 입장에서는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깨가 이제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일반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다 거의 오십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외래 와서 그냥 가벼운 오십견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어떤가요, 교수님? 뭐 50견만 있는 건 아니고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도 흔히 있는 것이고, 유병률로 봐서는 회전근개 질환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연관성 인자로 봤을 때는 동결경과 관련이 있는 스케슨 근염도 연관성 인자로 봐서는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증상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은 아니다. 그리고 50견이 이제 일반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치료가 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기로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여러 리포트에서 나와 있듯이 50견 환자의 한 10% 정도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과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볼 병은 아니다, 가볍게 느낄 병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십견이랑 관련이 있는 어떤 혈액 인자라든지 그런 연구도 또 하셨잖아요. 일반인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어쩔 때 좀 관절 강직이 잘 온다, 그런 인자들이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당뇨죠. 요즘에 이제 내과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 당뇨 이전에 당뇨 전 단계나 공복식 혈당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동결견이 잘 올 수가 있고, 오십견이 잘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흔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경우에도 그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좀 한 연구이지만 고지혈증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흔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또 관리를 하는 것이 동결견 치료하는 데서 중요하다. 예, 저는 비단 그렇게 어깨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어깨 질환으로 와서 동결견으로 와서 오십견으로 와서 본인은 단 한 번도 당뇨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었는데, 예, 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 중에 한 17% 정도는 당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은 단순히 그 질병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과 직결되는 병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깨 질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병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초음파나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깨 통증의 원인 측면에서 어떻게들 접근하시는지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갖다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 임상의사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제 그 검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파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 파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신체 검사.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들을 통해서 이분이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근력이 충분히 떨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MRI 등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신체 검사상에서 봐서는 통증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관찰이라는 또 중요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정상이 변하는지도 보고, 또 성실하게 다음에 왔을 때 또 신체 검사를 하고, 이런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동결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나 또 스케선 근염, 이런 게 엑스레이에 안 보이기도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초음파를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이제 다른 업계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초 분야랑 연계된 이 병인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거는 골다공증의 치료도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연구를 봤거든요. 그거는 좀 어떤가요?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골다공증을 회전근개의 질환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 특히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 후 재파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 관련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전근개의 파열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퇴행성 질환이고, 대부분 고령이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사못에 빠져나오는 게 수술할 때도 그렇고 수술 이후에도 그렇고 수술 실패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